인간이 어느 시대 때 가장 행복했을까? 현재 인류의 역사에서 역사상 많은 분들이 의외로 초반, 아주 초반 투렵하고 채집해서 살던 진짜 행복했을 것 같다. 저도 수명은 잠깐 그 짧지만. 생각했다가 그러니까 아닐 거라는 생각. 예, 예. 그 진짜 막 예.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렇죠. 언제 굶을지도 모르고 예. 초인류, 인공지능한 초인류의 행복의 조건은 예, 저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는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우리 인류는? 더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PD입니다.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 가장 지혜롭게 적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항상 우리의 화두이자 질문인데요. 시대 변화에 대해서 가장 앞서 있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는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바시가 가장 좋아하는 인지과학자 김상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저 경희대학교에 있는 인지과학자 김상균입니다. 이번에 초인류라는 책을 내셨어요. 네, 초인류. 네. 이름이 약간 뭐랄까 웅장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는 잡은 제목입니다. 김상균 교수님을 조금 이제 아시는 분들은 깊게는 말고 네네.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살짝 아시는 분은 메타버스 네. 교수님 혹은 네. 이제 최첨단 기술과 네네.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좀 활용하고 네. 사업의 기회를 만들까 네, 이런 걸로 알고 있지만 그렇죠. 사실은 우리 김상균 교수님은 사람을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맞아요. 사람의 마음을 네, 과학적으로 맞습니다. 연구하시는 분인데 네.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이 나오고서야 비로소 네. 이게 진짜 김상균 교수님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네, 네. 좀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책이다. 뭐 인간의 장대한 과거사를 다룬 책들이 몇 권이 있죠. 뭐 총균세도 있고 사피엔스도 있고. 맞아요. 근데 인간의 이런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좀 굵직하고 깊게 생각해봤던 책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무겁고 어려운 도전이긴 한데 제가 갖고 있는 작은 이야기라도 그 부분을 좀 풀어봐야 되겠다. 끊임없이 많이 나오는 첨단 기술이 당장 내일 어떻게 편리할 게 아니라 1년 후, 5년 후, 10년 후 또 더 먼 미래에 우리의 삶과 지구를 어떻게 바꿀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책의 키워드는 인공지능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경쟁 상대는 총균세나 사이언스를 두고 있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렇진 뭐 않습니다. 충분히 대적할 수 있다. 걱정했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나눈다면 인공지능이라는 네, 맞습니다. 이야기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네. 그것과 관련해서 첫 질문으로 드릴 거는 네. AI가 우선일 네,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겪었던 그 변화의 양상과 그렇죠. 속도 그것에 못지않은 변화가 지금 그렇죠.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 중심에 AI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스마트폰 이후로 AI 기술이 미래를 네. 바꿀 키다 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이유는 네. 뭘까요? 스마트폰을 지금 우리가 떼놓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젠 뭐 장기처럼 돼버렸어요. 그렇죠. 몸의 장기 일부 같은 건데 스마트폰으로 그럼 뭐가 좋아졌냐 생각을 해보게 되면 스마트폰이 사실 손바닥에 있는 컴퓨터 같긴 한데 저는 편해진 게 몸인 것 같아요. 오히려. 몸. 예를 들어 내가 버스를 언제 오는지 몰랐는데 딱 시간 맞춰갖고 나가면은 1분만 앉아있다가 딱 버스 탈 수가 있고 음식점을 찾아봤는데 지금 문 닫은 것 같아. 안 나가도 되고. 오히려 저는 이게 머리를 쓰는 도구보다 몸을 쓰는 도구에 가까운 것 같아요. 몸을 좀 편하게 해주는 도구.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좀 편하게 만들어주는 도구. 그럼 여기에 비어있던 게 뭐냐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떤 고도화된 사고나 인간의 지적 능력이 저는 증가한 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인공지능은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에 대해 여러 가지 물어보긴 하지만 스마트폰에는 정해진 답만 거의 물어봤어요. 오늘의 날씨, 논문 찾아줘. 이거 음식값 얼마야. 근데 인공지능하고 우리가 최근에 대화하는 걸 보게 되면 나도 모르고 아는 사람이 누굴까 싶은 질문을 걔한테 하거든요. 그것도 얘를 의인화시켜가지고 찾아주세요. 대화하듯이. 요약해주세요. 고맙습니다 하면서. 인간의 정신과 사고력을 확장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30만 년 동안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던 우리의 정신과 지적인 능력을 몇 단계 올려줄 수 있는 잘 쓰면 그런 도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은 우리의 지적인 어떤 활동도 스마트폰 때문에 나아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몸만 편해진 거였군요. 주로 좀 몸이 편해진 것 같아요. 그러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짜 인공지능의 도래, 인공지능의 시대의 출현으로 우리는 비로소 인간의 정신을 확장할 수 있다, 지적 능력을 확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AI 기술 관련해서 교수님은 삶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확장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뭐 제가 하고 있는 업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일단 음. 학교에서 뭐 조만간에 또 이제 기말고사가 있으니까 그런 거 시험 문제 낼 때 네. 제가 이제 문제를 몇 개 출제한 다음에 이거를 이러이러한 관점으로 더 어렵게 쉽게 또는 약간 충격적으로 바꿔봐. 아, 제가 바꿉니까? 잘 바꿔줘요. 역시. 그리고 또 배경을 디테일하게 넣어요. 이게 만약에 뭐 MBA 과정 가르치면 전일제 대학원생들이 아니라 현업에 있는 40대, 50대 직장에서 그 일하고 있는 대학원생들 또 그 케이스에 맞게 또 문제를 잘 바꿔줍니다. 뭐 그런 것도 쓰고 저도 글 쓰는 작업을 많이 하니까 제 신문에 칼럼 낼 때 항상 해보는 게 있어요. 이 원고가 올라가면 붙을 만한 악플을 미리 예상해서 알려줘. 악플 잘 만들어주는데 또 그거 보고 그러면 아 논리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봐야 되겠구나. 악플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예.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소설 같은 거 쓸 때가 있어서 뭐 요 책에도 말미에 소설이 짧게 붙어 있는 게 네, 있는데 마야 블로그에 이야기. 예. 그때 보면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 이름도 인공지능한테 물어봐서 정한 거예요. 음. 이런 스토리 여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이름이 가장 그럴듯할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뭐 인간의 확장, 뭐 정신의 예. 확장. 확장이라는 거는 네. 우리 능력의 확장인 그렇죠. 거잖아요. 예. 이것도 되게 이슈가 되는데 네. 뭐 시험 볼 때 예. 챗 GPT 열고 네. 하는 거를 어떻게 용인할 거냐 말 거냐. 그럼 교수님은 출제도 GPT가 도와주니까 네네. 답을 쓰는 학생들도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 실제 저는 수업에서 원래부터도 오픈북, 오픈 인터넷, 원래, 컴퓨터 갖고 오케이. 와서 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GPT까지 허용을 해요. 써라. 다만 옆에 있는 동료하고 이걸로 채팅을 해서 동료끼리 답을 주고받는 건 안 된다. 왜냐하면 저는 이 인공지능이라는 도구가 기본적으로는 책과 같다고 봐요. 책은 일일이 찾아봐야 되는 건데 책을 모아놔서 내가 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전 책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에 해당하는 책이 나왔으면 이걸 오픈북이면 당연히 전 쓸 수 있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다만 학생들한테 그 얘기는 하죠. 그 대신 나는 여러분이 GPT 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평가 기준도 달라질 것이고 기대치도 꽤 올라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서 진행을 합니다. 예.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좀 당황해하는데 처음에는 약간 이게 진짜 써도 돼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어쨌든 예. 써봤을 거 아니야, 시험 볼 그럼요. 때. 그 학생들이 제출한 네네. 답이 어떻게 바뀝니까? 근데 GPT를 쓰면 참 재미난 패턴이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답이 그럴듯하긴 한데 뭐랄까 굉장히 독특하고 창의적이거나 학생 특유의 그 서리걷지만 돌발적인 답변은 잘 안 나와요. 굉장히 정형화되고 안전한 답변을 많이 내놓습니다. 학생들이 쓴 답이. GPT 자체가 원래 그렇잖아요. 인공지능 자체가. 그렇기도 하고 예. 또 학생들이 그거를 이렇게 그렇죠. 필터링해서 할 때도 좀 안전한 답을 예, 본인이 이해를 해야지 이게 동의가 돼야지 쓰거든요. 쓰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걸 쓴다고 해서 답안이 훨씬 좋아지거나 이 친구가 공부 안 했는데 공부한 것처럼 순식간에 바뀌지는 사실 않습니다. 그냥 사고를 제가 아까 보조해주는 도구라고 했는데 나의 기반 지식과 사고력이 충분하게 익어 있지 않으면은 얘를 쓴다라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한 이제 기술의 진보, 인공지능 때문에 네. 우리 인간의 지적 역량의 확장 네. 이런 것들을 뭐 학생들 사례로 이야기하셨는데 네. 그냥 우리 사람들 네.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외재적으로 확장이 되는 건가요? 인공지능도 있고 뭐 메타버스도 있고 뇌하고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술도 있고 또 로봇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 점점 발달되고 있는데 저는 이 모든 게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봐요. 일례로 뭐 현재 예약 판매 중인 제품이 있어요. 스위스에서. 그 제품이 이제 안경인데 58g짜리 안경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안경 무게가 20에서 100g 사이거든요. 근데 선도 없고 얘는. 근데 쓰면 재미난 기능 중에 하나가 저는 그 기능이 탐나던데 내비게이션이 떠요. 눈앞에 길 걸어갈 때. 아, 우리가 운전할 때가 아니더라도 걸어가는데 여기 지도 같은 네, 데요. 마치 자동차 HUD 보면 이렇게 뜨잖아요. 예, 저는 앞에 여기에 그 HUD. HUD 방식처럼 떠요. 근데 저는 그걸 왜 좋아하냐면 제가 공간 지각력이 굉장히 안 좋아요. 길 맨날 헤매고요. 길치예요. 좀 어려운 용어로 공간 지각력이고 전문 용어가 있죠. 길치입니다. 예. 길치. 예. 근데 또 거기 재밌는 게 외국어가 들리면 자동으로 번쩍 캡션이 떠요 눈앞에. 자막이. 이거 대박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외국인 있어도 우리가 두려워할 리가 없네. 두려워할 수가 없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정 불편하면 내가 양념 2개 갖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없으면 씌워줘요. 내 난 말을 한국말로 얘기하고 얘는 그게 더 프랑스어로 편하네. 얘기하고 서로 되는 거예요. 그게 더 편하네. 그게 더 편하죠. 제가 만약 프랑스어를 배운다 싶으면 최소 한 1년은 정말 열심히 뭐 해야 되겠다 해도 될까 말까 한 건데 그거 딱 해가지고 장비 2개 사가지고 들고 다니면 마치 언어를 아는 것처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언어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어떤 배경이나 깊이는 모를 수 있을지언정 언어를 활용한다는 소통은 측면에서는 사실 굉장히 우리의 능력을 돈 주고 산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에 사람들이 보통 많이 사회적인 접촉면이 넓은 사람들은 10명 이상을 만나거든요. 그럼 엄청나게 많은 대화가 발생하는데 이걸 얘가 자동으로 기록을 해줘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그 녹음 장치를 넘어서 가지고 기록을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럼 텍스트화 시키고 그걸 정리하는 거죠. 자동으로 오늘 뭐 예를 들어 구본준 대표님 만나서 뭐 연봉 협상을 했는데 결과는 연봉 안 올려주는 거 동결이다.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오늘의 결과를 알려주는 거예요. 정리해서. 이야. 개인 비서를 데리고 다니는 마치 그 영화 속 자비스처럼 우리의 어떤 뇌나 역량이 마치 초능력자처럼 확장되는 것 그러네요. 같아요. 이게. 예. 안 보이는 걸 보이게 해주기도 하고 그렇죠. 뭔가 잊어버릴 거를 잊어버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네. 인간 기능이 이거를 여기서 말하는 인공지능이라고 표현하신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런 비슷한 안경류 갖고 다른 거 시도하는 것 같더니 정말 재밌기도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불쾌할 수도 있는 게 대화하는데 상대방이 하는 말을 내가 잘 모르는 거야, 맥락상. 그 마치 아는 척 할 수 있게 여기에 가이드를 띄워주는 거. 아. 상대방이 만약에 이 초일류책 읽어봤어. 근데 지금 내가 상대방하고 지금 친해져야 돼. 읽어봤다는 티를 내야 내야 돼. 돼. 아, 그거 4개 챕터인데 나 3번째 챕터 그 만약 관계 부분이 대략 좋던데. 목차가 세 번째 이거잖아 이러면서. 그 상대방, 너 나랑 똑같구나. 우리, 야, 다음에 좀 더 얘기해보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게. 기존에도 보면 스마트폰을 계속 보면서 간단한 거 찾아봤거든요. 원래 맞아요. 몰랐던 건데. 맞아요. 찾아보면서 아는 척 했던 게 우리의 삶 중에 일부였기 때문에 그게 더 보편화되는 거죠, 이제. 예. 이건 인공지능이라고 표현하시긴 예. 하셨지만 네. 진화는 더 나은 상태로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 때문에 막 어학 공부도 안 할 거고 예. 이 책도 안 읽을 거고 예. 약간 더 어리석어지진 않을까요? AI 때문에 어리석어지는 거. 그럴 수가 있죠. 사실 뭐 인간의 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굉장히 좀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뇌가 시스템 1, 2, 2개로 쪼개져 있다는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운전을 처음에 배울 때는 특히 주차할 때 일렬 주차하려고 하면 핸들을 몇 도 꺾고 사이드 미러 뭐가 보일 때 들어가 뭐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공식처럼. 네. 근데 지금 그거 대표님도 못하시죠. 그렇게는 누가 알려달라고 하면 잘 안 되잖아요. 본능으로 하잖아요. 주차할 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는 시스템 2가 작동해요. 논리적 분석적인 뇌. 근데 이게 내 몸이 딱 체득이 되게 되면 시스템 1으로 넘어가요. 직관이고 본능적으로 따라가요.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 이제 글 쓰는 거나 약간 복잡한 작업, 엑셀 만지는 것도 아무 생각 없이 막 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보게 되면.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인공지능을 시스템 2를 대체하는데 만약에 쓸 것이냐.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이 시스템 2의 사고를 안 할 거야. 아예. 이렇게 돼버리면 인간은 바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진보가 아니라 퇴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인공지능의 사고력을 끌어다가 내가 지금 사고하는 범위 중에 최대한 쉬운 거는 걔한테 다 맡겨. 시스템 1처럼 마치. 그 다음에 좀 더 고도화된 복잡한 논리를 난 더 많이 깊게 사고할 거야. 이러면 우리가 좀 더 진화가 되는 거죠, 진짜. 예. 그러니까 시스템 2에 더 많은 리소스를 예. 넣고서 그걸 돌리는 거죠. 우리는. 네네네. 그러면 어리석어진다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에 따른 것 같습니다. 개인의 선택과 활용 방법에 따라서. 그럼 이게 AI가 보편화되기 막 시작한 이 시대에 가까운 미래, 아니면 현재도 좋고,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이나 내용도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공부하는 의미나 이런 게 네네. 어떻게 달라질까요? 사실 피디님 질문 중에 전 답이 한 단어 들렸어요. 어떤 의미입니다. 의미? 의미가 중요하다. 의미가 중요하다. 저는 목적을 찾는 게 인간의 어떤 삶에 있는 소명인 것 같아요. 어떤 종교가 있건 없건 간에 인간은 목적을 찾는 존재인데 특히 인공지능만 봐도 우리가 계속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에는 사실 어떤 의도나 목적이 담겨 있는 거고 내가 품은 의도나 목적에 따라서 얘는 지구상에 있는 많은 문헌들을 정리해서 저한테 던져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공부해야 될 거는 그냥 학교에서 짜는 커리큘럼이나 교수가 만들어준 어떤 순서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만의 목적과 의미를 디자인을 하고 만약에 이게 A라는 클래스에서 안 맞아. 그러면 이런 거 저런 거 조합해서 이 부분은 인공지능한테 배우고 이 부분은 뭐 1번 교수, 2번 교수한테 배우고 해서 섞어서 자기만의 커리큘럼을 만들어가는 거. 저는 그게 앞으로 공부할 방법이라고 보고 이미 뭐 일부 대학에서 뭐 자유전공제를 한다라든가 또는 학생이 직접 자기의 전공을 디자인하게끔 만들어 놓는 대학도 조금씩 생겼거든요. 아, 진짜? A 전공. 그럼 나는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공대 어느 학과 30%, 인문대 어느 학과 70%에서 이런 걸 들어서 전공을 부전공으로 주세요. 심사를 받아 통과하게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의 공부 방법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필 공부의 방법은 일단 나의 의미를 먼저 짜주는 게 그렇죠. 그 공부의 커리큘럼을 만들기 위한 의미를 짜주는 게 우선이군요. 네네. 우린 예전에 그냥 그 목표부터 세우고 네네. 사회적으로 따라갔죠. 좋다는 목표.
박사, 예. 뭐 변호사, 뭐 이렇게 그쵸. 직업에 맞아요. 따라서.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삶의 의미망에 따라서. 기존이 집단주의 사회였잖아요. 사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흔히 많이 하는 이야기로 뭐 인공지능이 모든 직업을 대체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저도 그 부분에 100% 공감하거든요. 그럼 기존에 우리가 세팅되어 있는 직업의 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했던 거예요, 지금. 아, 의사가 되려고 하면 여기 들어가서 이거 공부해야 돼. 근데 이 직업 자체가 흔들리고 막 없어지고 새로 뭔가 생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질 직업을 대상으로 뾰족하게 공부한다라는 건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저는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교수님이 그런 인간형이야.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아, 그렇네요. 예. 그렇잖아요. 예, 약간. 예전에 사실은 20대 때 사업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업의 와중에서 내가 공부해야 할 의미가 네, 생겨가지고. 맞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제어 규칙이라고 해서 로봇 만드는 거 관심 생겨갖고 그때 마이크로 마우스 미로 찾는 거 그때 그게 유행했어. 그거 공부하러 들어갔는데 일단 작은 부위지만 저랑 너무 안 맞았던 게 전 납땜 냄새를 못 참겠더라고요. 냄새를 못 참는다. 네, 그건 누구도 참지 않는데. 다 싫어하지. 아, 제가 좀 예민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싫어서. 근데 프로그래밍은 재밌었어요, 저는. 프로그래밍 짜는 건 뭐 거의 독학하다시피 해가지고 대학교 4학년 졸업하기 전에 그 3학년 겨울방학 때 그 게임 개발하는 쪽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제 이제 부모님 집 잡혀가지고 창업도 했고.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생겼던 고민이 회사가 뭔가 잘 안 굴러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이유가 뭘까? 기술이 부족한가? 근데 기술도 물론 설익었었지만 제가 사람에 대해서 너무 모르더라고요. 저 사람이 시켰는데 왜 안 할까? 월급을 줬는데 왜 안 기뻐할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아, 사람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했더니 주변에서 그때 이제 조언받은 게, 아, 너 공대 계통이니까 경영학 관련된 공부하면 도움이 될 거야. 근데 경영학으로 딱 가기 왠지 단과대를 넘어가니. 그때만 해도 이제 벽이 있으니까 산업공학 쪽을 공부했어요. 근데 산업공학 공부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죠. 아, 거기서도 모든 걸 인간을 숫자화 시키는 거예요. 산업공학은 최적화의 학문이니까. 그래서 아니, 인간의 근데 마음은 숫자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음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또 심리학을 가기엔 또 너무 넘어가는 것 같아서 약간 공대 내에서 곁다리를 붙을 수 있는 게 그때 인지과학이었거든요. 인지과학. 약간 연합학문이었어서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공부하면서 인지과학을 접하고 아 이게 나를 위한 학문이었구나. 나한테 정말 너무 행복한 학문이구나. 그러니까 진짜 느꼈습니다. 내가 필요하고 나한테 네. 의미 있는 것들을 네. 공부하기 시작해서 맞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경영학도 그럴 맞아요. 테지만 산업공학, 예. 교육공학, 네. 인지과학까지 이렇게 가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지과학 전공하고 대학에 교수 생활하면서 이제 미국에 교환교수 갈 일이 생겼는데 보통 이제 제가 산업공학과 교수였거든요. 그 전에 교환교수 갈 때는. 그러면 산업공학과를 어플라이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교육공학과만 찾아서 어플라이 했어요. 근데 상대방 대학에서 이런 메터가 너무 특이하다고 당신 잘못 보는 거 아니냐고. 한국 교수 중에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사범대나 이런 게 왜 지원하냐고 공대 교수가. 근데 저는 그때 외국에서도 앞선 학생이었네. 외국에서도 이상한 애인 거죠. 이상한 애. 한국인 좋은 이렇지가 편으로 않은데. 그냥 앞섰다 예, 이렇게 예, 하는 예.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을 했어요. 아니, 가르치다 보니까 가르치는 걸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렇다. 그랬더니 되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말을. 목적에 따라서 공부했는데 한편으로는 주변에서 이렇게 한 길을 쭉 안 간 거에 대해서 늘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선배님들은. 한 길을 쭉 안 가면 힘들지 않겠니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저는 비로소 행복했던 것 같아요. 비로소 그걸 걱정하지 않는 시대가 온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이 초일이라는 책도 나올 수 있었다고. 맞습니다. 여러분 총균세와 아이고야. 사피엔스를 실적하는 갑자기 목이 타네요. 아니 진짜 저는 제가 읽어봤는데 강추합니다. 강추. 진짜 우리가 갖고 있는 시대의 방향, 미래 사회, 뭐 인간의 어떤 진화 이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아주 멋진 인사이트 위에 얹어 있기 때문에 너무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이제 욕망인 거잖아요. 욕망. 그렇죠. 예. 20대 김상균의 욕망이 네. 지금의 김상균으로 네. 이끌었듯이 맞아요. AI 시대라는 이 어떤 기술의 시대가 또 우리에게 없던 욕망들을 심어줄 수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욕망도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인간의 욕망이 어떤 식으로 좀 확장이 될까요? 좀 더 시간을 과거로 돌리면 원래 인간은 욕구를 중심으로 살았던 존재긴 하죠. 과거에는 모든 게 부족하니까 어느 순간 풍요가 생기면서 배고픔 이상의 무언가를 채워줄 걸 자꾸 원하다 보니까 욕망이 분화가 됐고 간호사 같은 분들 대상으로 했던 연구들이 있어요. 저분들은 왜 이렇게 어려운 근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을 할까? 결국 인간은 마음속에 어떤 욕망이 있고 이걸 사회적으로 발현하기 위해서 이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걸 공부하다 보니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육식주의자예요. 육식을 굉장히 좋아해요. 고기를. 근데 문제가 육식을 먹을 때마다 특히 저희 아이 중에 생명공학 공부하는 아이가 있는데
동물복지나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음. 그러면 늘 그걸 알다 보면 또 미안한 거예요. 어떻게 키워지는지 아는데 이걸 내가 먹는다는 것 자체가 때로는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한편으로 이 생각이 들어요. 생명공학이나 나노기술 같은 부분이 인간의 몸 자체만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게 발달되면 결국 배양육이 그렇죠. 지금 요새, 비싸지만 예. 그런데 이제 그 배양육을 만들 때 보게 되면 실제 동물이 어떤 피해를 당하는 것도 없고 당연히 비윤리적인 부분이 없거든요. 그럼 어떤 게 가능하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 중에 맛있는 걸 먹고 싶은 거는 식욕이라는 욕망이에요. 배고픈 걸 그렇죠. 채워주는 욕구를 넘어서서. 근데 이게 현대사회에서 대치되는 게 이상주의예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윤리적이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상주의랑 굉장히 충돌이 되고 있죠. 근데 배양육이라는 기술을 더 발전시켜서 최적화시키게 되면 인간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거죠. 맛있는 고기를 충분히 먹으면서 환경적으로도 문제없고 생태적으로도 윤리적인.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 지금은 억압되거나 한쪽을 숨기고 있는 게 많아요. 살면서. 예를 들어 도시에 사는 분들 보게 되면 도시의 많은 인프라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누리기 위해서 독립하고자 하는 욕망을 많이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대표적인 시그널이 콩나물이라고 봅니다. 저희 아이들도 늘 꽂고 있어요. 무선 이어폰. 무선 이어폰. 근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빠는 마루에서 크게 막 틀어놓고서 게임하고 하는데 자기 딴 거 보고 싶은데 자기만의 공간은 작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뭐 출가해서 살고 있는데 집이 작으니까 옆방 시끄럽고 하면 이어폰 끼고 있는 것 같아요. 집 안에서도. 집 안에서. 이게 근데 도시라는 공간에 살고 자기는 독립적으로 자기만의 오감을 갖고 싶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아주 큰 몇십 평짜리 집에 살 수는 없으니까 이걸로 그걸 달성한 거예요. 소리라고 하는 또 공간감을. 근데 그것도 별거 아닌 기술 같지만 이게 없었을 때 우리는 음향적으로 독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현대인들은. 그러네요, 주변 진짜. 소음을 그냥 몸으로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곳 꽂고 다니는 젊은이들 보게 되면 청력이 걱정되긴 하는데 좀 안 됐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얼마나 본인의 독립적인 물리적인 삶의 테두리가 많이 이렇게 침식당했으면 이걸 하루 종일 안 벗고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무선 이어폰이 공간의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다. 예. 라는 관점을 좀 처음 예. 생각했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작은 기술일지라도 결국 하나하나 깊게 들여다보게 되면 인간이 갖고 있는 한 20가지 가까운 욕망들에 대해서 조금씩 감춰줬던 것들을 올려주고 내가 충돌돼서 못했던 것들을 또 만족시켜주고 이렇게 점점 더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욕망을 충족시킨다는 점에서는 기술 발전이 네네. 긍정적이긴 하지만 네. 없던 욕망을 생기게 만드는 것도 있나요? 뭐 예를 들면 이 기술을 네네. 통해 내가 지구를 정복해야지. 아, 이렇게 없는 욕망. 예. 저는 사실은 그게 없던 욕망을 사회적으로 실현한다라기보다 대체하는 것 같아요. 대체 뭐 무슨 뜻인지.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이제 오랫동안 연구했던 게임 같은 건데 게임은 사실은 아직까지 양쪽의 입장이 팽팽하긴 한데 예를 들어 폭력적인 게임을 많이 즐기면 폭력적이 실제 된다. 물리적으로 폭력적으로 되냐. 근데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범죄율하고 게임의 특성, 그러니까 그에 출시된 게임들하고 그에 나타난 각종 강력 범죄를 비교해 보게 되면은 연관성이 없어요. 그 말은 이게 오히려 해소되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 중에 뭔가 사회를 전복시키고 싶다라든가 타인에 대해서 가학적인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는 욕망은 조금씩은 있거든요. 아, 나는 그런 거 없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유머 코드라는 명분에 우리가 누군가를 약간 비하하거나 그렇죠. 상대를 좀 좀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경우 그건 솔직히 어떻게 보면 욕망 분류로 보게 되면 일종의 가학적인 경험을 하기 위한 욕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대체된다고 봅니다. 그럼 어쨌든 뭐 인간의 욕망을 실현한다는 입장에서는 기술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군요. 그 욕망도 그 개인의 안의 욕망도 그렇지만 그리고 우리 사람이 타자와의 관계를 맺는 것도 되게 네.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인공지능이 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또 만들게 될까요? 명암이 둘 다 있는 것 같은데요. 밝은 측면은 최근에 국내 스타트업들이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 몇 가지 봤더니 저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정신이나 심리 관련 상담 서비스인데 정신이나 심리 상담 서비스의 문턱이 좀 높잖아요. 비용도 비싸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일부 앞단에서 대체해 줄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런 거는 굉장히 전 좋은 거라고 보는데 또 어학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낮은 비용으로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저도 지금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1대1로 원어민 교사를 붙이면 좋잖아요, 사실은. 그거만큼 좋은 학습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비싸기도 하고 또 저비용 찾다 보면 또 괜히 안 좋은 사람하고 관계가 형될 수가 있으니까 걱정돼서 그걸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아이가 외국을 여행하는 것 같은 걸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플랫폼을. 근데 메타버스랑 약간 합쳐져서? 메타버스랑 인공지능, 게임피케이션 이런 게 합쳐진 것. 이런 것들은 잘 되면 저 사회의 관계성을 좋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걱정되는 거는 실제 사람들이 인공지능하고 대화할 때
과거 스피커는 명령형으로 얘기해서 주로 뭐 TV 꺼, 오늘 날씨, 동사도 안 써요. 심지어 반말하지. 반말하고. 근데 요즘에 학생들도 그렇지만 저도 쓰는 거 보면 저는 가장 무서운 게 그애한테 고맙다고 해요, 자꾸. 대상을 사람화하지, 예, 예. 인격화시키지. 자꾸 영어로 쓸 때 뭐 플리즈라고 하고. 저는 이게 무서운 게 실제 뭐 그런 사건이 터졌죠, 이미. 뭐 올 초에, 그러니까 봄인데 벨기에에서 한 남성분이 피에르라고 하는 남성분이 자살. 인공지능하고 6개월 한 대화하고 나서 자살한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일단 인격화하는 거, 그걸 넘어서서 약간 의존할 수 있는 신처럼 바라보는 관점까지 갈 수 있어서 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는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건 인공지능과 나와의 관계라면 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싶어요. 우리는 매일 네. 인공지능을 대해요. 그것도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하나의 인격체처럼. 네네. 그럼 얘랑 대화하는 게 편하지. 얘는 나를 배려할 네네. 줄도 알고 네네. 내 결핍을 채워주기도 하는데, 근데 진짜 사람과 타자와의 관계 네. 때는 가끔 나를 화나게 하기도 하고 아, 그렇죠. 나를 배려하지도 않을 네. 때도 있고, 그러면 오히려 네. 비교 우위가 인공지능한테 아. 있으니까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일례로 뭐 몇 년 전에 그 스캐터럽이 만들었던 이루다 때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루다한테 여러 가지 악의적인 대화를 했고, 이제 이 상황을 이제 걱정했던 분들의 시각은 이렇게 안 좋게 대화했던 패턴이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 나타날 것이다. 학습되니까. 이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저는 이런 관점 타당하다라고 보는데, 한편으로 또 다르게 보게 되면 현대인들이 사회적인 접촉면이 너무 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미디어는 끼겠지만 대면 관계도 많지만 미디어를 껴서 미디어를 통해서 만나는 관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생기는 문제가 감정 피로도가 너무 높아요, 지금. 감정 피로도. 예. 저는 인간이 뭐 예를 들어 정신적인 에너지다, 뭐 몸의 에너지다도 있지만 이 감정의 에너지도 정해져 있는 것 같거든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근데 이게 다 소진될 정도로 하루를 살아가요. 맞아요. 그래서 저만 봐도 음식을 시켜 먹을 때 배달의 민족 같은 앱을 원하는 이유가 전화 주문할 때 혹시라도 뭔가 내가 말 잘못해서 실갱이가 생길까봐 이게 싫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감정 소모량을 오히려 꼭 필요한 영역이 아닌 데서는 줄여서 이게 좀 더 중요한 관계에 내 감정을 좀 적절하게 또 온전히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거. 이 측면에서는 인간 대 인간의 관계를 좋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하고 식당 사장님하고의 이런 관계도 형성되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분이 굳이 주문하는 100명의 고객하고 1대1로 친해지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그렇죠. 무조건 친해졌어야 되는 거예요. 음식점 찾아가서 전화로 주문하고 만나서 포장해 오는 순간부터는. 예. 인공지능 시대의 긍정성에 대해서 얘기하신 건데, 그러면 은둔자들이 너무 많아지지 않을까요? 집에서 인공지능 하나 데리고. 근데 제가 학생들하고 이제 토론하는 사례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제가 가상 시나리오를 줘요. SF 영화에 나오는 디스토피아 설정인데 지구에 이제 바이러스가 쫙 퍼져갖고 다 죽고 깨어나 봤더니 너만 남았어. 근데 넌 돌연변이어서 늙지도 않고 병도 안 걸려. 어떻게 살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의 이야기가 비슷한 패턴이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던가요? 첫 번째로 하는 이야기는 제가 이미 질문 중에 너만 남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보겠대요. 누가 더 있는지. 윌 스미스 나오는 영화. 그런 것처럼. 그것도 연령별로 달라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옛날에 햄인가? 그 문헌공시를 찾아보겠다고 하고 요즘 친구들은 휴대폰, 뭐 기지국 막 찾아본다고 하는데 결국 없으니까 그 다음에 찾는 게 동물이에요. 반려동물이나 반려동물. 일반적인 반려동물이 하다 못해 평상시 안 친했던 동물도 옆에 두려고 해요. 그 다음 정말 신기한 게 옛날 글을 읽겠대요. 뭐 이거 나만 심심하니까. 남았는데 옛날 글을 읽겠다. 그 책 같은 걸 보겠대요. 글을 통해서 떠나간 사람들하고 시간의 다리를 연결하는 작업이라고 봐요. 근데 그 다음에 참 대박인 게 글을 쓰겠대요. 뭘 쓸 자기가? 건데? 예. 누가 읽을 사람도 없는데? 예. 언젠가 땅에서 후손이 올라올 수도 있고 외계인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냐 그래요. 제가 창의적이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게 관계성이라고 봐요. 관계성. 예, 관계성. 또 사람들이 지금은 사회적으로 감정 소모가 많기 때문에 피하고 특히 뭐 TV 보게 되면 산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자연 얘기를 보면 대부분 아주 오래 못 버티고 내려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쉬운 일이 아니죠. 예, 관계를 좀 추구하는 게 인간이어서 어떤 기술이 도래해도 인간이 관계를 완전히 끊지는 못할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정답이네요. 생각해보면. 예. 그러니까 너만 남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든 관계를 맞으려고 유지하려고. 맺으려고 해요. 예. 그러네요, 진짜. 예. 뭐 저런 식으로 대답하는 친구 없어요. 나만 남았으니까 내가 롤스로이스 타고 명품관 털어갖고 막 가방 메고 다니고 이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해요. 진짜. 그러니까 혼자 잘 살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거지. 혼자인데 외제차 타고 명품관 털어도 다 들고 이렇게 싸매고 다니면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더 좋은 관계를 향한 우리 바람이나 뭐 희망이나 이거는 정말 내재된 그죠? 맞아요. 인간이면 그렇습니다. 꼭 갖고 있는 것이니까 어쨌든 노력을 계속 할 것이다. 네네. 근데 마찬가지로 행복도 그럴 것 같아요. 네. 행복한 삶. 네네. 지금은 뭐 행복한 삶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뭐 이러이러할 텐데 예. 바뀔 사회 뭐 지금부터 바뀌고 있지만 네네. 어떻게 바뀔까요?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까요? 제가 이제 굉장히 좀 자주 찾아보는 질문 중에 하나 이거예요. 인간이 어느 시대 때 가장 행복했을까? 예를 들어 현재 인류의 역사에서 역사상. 예. 미래는 아직 모르니까 현재 산업혁명기, 그 전에 초반에 뭐 농업혁명, 그 전에 뭐 수렵채취 시대. 근데 많은 분들이 의외로 초반, 아주 초반, 수렵하고 채집해서 살던 시절에 행복했을 것 같다. 저도 수명은 잠깐 그 짧지만. 생각했다가 예. 세컨 서 그러니까 두 번째 생각하니까 아닐 거라는 예. 생각. 예. 막 진짜 막 예.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렇죠. 언제 굶을지도 모르고 예. 그러니까 지금의 반대급부로 거기를 그리워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좀 동의했던 이유 자체가 인류사 연구했던 분들 자료를 보게 되면 노동 시간이 계속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평균적으로. 지금 약간의 증감이 있지만 뭐 주가 그래프처럼 우상향이에요, 노동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 좀 더 옛날일수록 덜 일했다. 예. 그럼 노동도 물론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건 맞습니다. 일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근데 또 한 가지 연구를 보게 되면 영국에서 조사했던 거가 참 슬펐던 건데 익명으로 조사했던 것 중에 직장에서 당신이 하는 일이 쓸데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솔직히 대답해 봤더니 거의 3분의 1 가까이가 내 일은 사회적으로 쓸모가 없다. 근데 제가 이거 한국 기업에 있는 분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히 큰 자괴감을 느껴요. 월급 받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왜 수렵채집 시절에 인간이 행복했을까? 그때는 물론 질병도 있었고 외부의 위협도 있었고 수명이 굉장히 짧았죠. 하지만 굉장히 적게 일하고 그 뭉쳐있는 사람들끼리의 관계가 굉장히 전 탄탄하고 아름다웠다고 많은 문화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노동 시간이 적었고 예. 그 공동체의 삶. 공동체의 삶 자체가 서로 나눠주고 서로 베풀고 이끌고 가는, 버리고 가지 않는. 그러니까 직장에서처럼 너 일 못하니까는 떠나주세요. 이런 일은 거의 없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셔서 그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았을까. 키워드는 자유인 것 같아요. 자유. 인간은 자유를 원하고 자유를 추구하는데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현재의 자유를 너무 많이 포기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직장 다니면 자유가 오겠지, 직장인들은 은퇴하면 자유가 오겠지. 근데 은퇴해도 또 공부해야 되잖아요, 지금. 또 직장 다녀야 되고. 자유가 계속 뒤로 밀리는 거예요, 자유가. 지금 초인류도 행복해질 수 있냐 아니냐에 대한 답은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인공지능가 인간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핵심이라고 그럼 봅니다. 결국은 그거네요. 간단하게 초인류, 인공지능한 초인류의 행복의 조건은 덜 일하게 하는 거. 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더 놀게 하고 덜 네. 일하게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우리 인류는? 덜 일할 가능성이 더 큰가요? 전 덜 일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어떤 점에서 좀 그러신가요? 좀 엉뚱한 답변일 수 있는데 주판 배우셨었죠, 피디님. 아주 그건 진짜 하모니오, 언급하기 쉽지만 어니오 거의 했었잖아요. 그쵸 40년. 네, 저도 배웠었고 저희 누나들도 배웠었는데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주판만 다루는 회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몇십 명이 앉아가지고 기업에 전표 같은 거 오게 되면 그쵸 이 책상에서 계산해주고 넘겨줘야 되니까 전자계산기도 그때 드물었으니까. 근데 지금 보면 몇십 명이 달라붙어서 하루 이틀 했던 주판원들의 업무를 엑셀 하나가 다 해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간의 일이 그만큼 빠른 속도로 변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인간의 일을 결과적으로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많은 기계가 상당 부분 더 끌고 갈 거예요. 그럼 우리의 노동시간은 줄어들고 노동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인간은 놀기도 하겠지만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술. 예. 최근에 저도 미드저니하고 달리에 유료 가입해서 계속 그림을 그리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저는 손그림 진짜 못 그려요. 근데 머릿속으로 구상을 이런 거 저런 해보니 표현이 안 돼요, 이게. 근데 그렇죠. 얘한테 생각했던 걸 자꾸 입력을 하고 심지어 최근에는 뭐 어떤 카메라로 어떤 조명을 써가지고 해줘. 그럼 바뀌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림 좀 그리는데 네. 짜증나요. 그래서 만들 수도 있어요. 나만 누릴 수 있었던 건데. 그래서 저는 강의 자료에 최근에 제가 그 만든 그림을 넣었는데 이 과정이 행복하더라고요. 그렇죠. 과거에는 필요한 그림은 막 구글에서 찾을 때는 지겨워서 또 자꾸 이게 또 저작권 문제 없는 거 찾고. 지금은 근데 내가 말하면 네. 되니까. 지금 뭐 다이어그램을 그렸는데 그거보다 시간이 뭐 덜 걸리는 것도 아닌데 이 작업은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간이 뭐 화가가 되는 것은 아닐지언정 자기가 하는 모든 영역에서 예술에 손을 댈 수 있는 시간이 증가할 거다라고 봅니다. 근데 또 예술이 인간을 자기 삶에서 한 발짝 떨어진 거리에서 삶을 조망할 수 있게 해준다고 보거든요. 저는 예술 자체가 갖고 있는 가치가.
그러면은 자기의 삶을 계속 돌아보면서 사는 존재가 될 것 같아요, 인간 자체가. 근데 우리 삶에서 굉장히 또 이게 지금 빠져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지 예. 못하는. 예. 그럼 진짜로 우리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간단한 도식으로만 얘기하면 네네. 인공지능가 결국 모두를 예술가로 만든다. 이런 진술이 저는 명제가 그거 맞다고 참이네요. 봅니다. 아까 얘기했던 수렵채집인처럼 수렵채집인들을 보면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벽화도 그리고. 예. 근데 저만 봐도 그림을 마지막으로 제대로 시간 잡고 각 잡고 그린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부터 입시교육에 매달렸으니까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수렵채집인처럼 그림을 그리고 남기고 그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명확하지 않은 메시지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걸 통해 상대방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를 더 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시보다 좀 더 몽환적이고 네. 감성적으로. 예. 또 모든 사람이 그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 어떻게 보니까 우리가 얘기 나누다 보니까 좀 아이러니하게 예. 방향이 흘러가고 있는데 과거로 자꾸 가고 있죠. 우리가 초인류고 인공의 진화를 이야기하는데 예, 예. 결국 우리가 이르는 곳은 네. 수렵사의 원시인들. 근데 또 그거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좋은데 그럼 그전처럼 수명이 줄어드는 거냐 먹을 게 없어질 거 아니냐 일을 안 하니까 수명은 엄청 늘어나잖아요. 예. 도대체 돈은 누가 버는 거냐 이 얘기도 하세요. 돈은 기계가 벌어줄 거라고 봐요. 근데 그 기계가 내 소유해야지 그 돈이 내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벌어요, 그럼 인공신? 거기서 생기는 이제 현상이 지금도 보면 인공지능 잘 활용해서 돈을 더 버는 분들이 이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더 장기화가 되면 저는 국가가 기계한테 세금을 매기는 제도가 형성될 거라고 봅니다. 일하는 기계한테. 일하는 기계한테. 왜냐하면 모든 자본주의에서는 경제적으로 생산의 주체한테 세금을 매기는 거잖아요. 세금문이 나와야지 국가의 기본 흐름이 진행이 돼서 이걸 바탕으로 국민들한테 기본 소득도 제공이 되고 하는 쪽으로 저는 바뀌지 않을까. 지금 여기까지 얘기는 아주 추상적인데 이것도 되게 관심이 가는 부분이고 네. 조금 구체적으로 좀 더 네. 말씀해 주시면 네. 우리가 돈 버는 방법, 네. 돈이 모이는 곳은 어디가 될 것이다. 이런 질문에 답을 해주신다면. 생물이 어느 한 생물도 하나의 서식지에 계속 머물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많은 생물이 모이는 데가 가치의 중심지가 되고 서식지가 되는 건데 인간도 저는 그렇다고 보고 가까운 기간 동안에 있었던 재미난 사례를 한 가지 보면 이모티콘 돈 주고 사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럼요. 예. 카카오톡. 예. 그게 2012년도에 처음 나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처음에 사람들 반응 중에 재밌었던 게 이거를 돈 주고 사는 거를 미쳤다고 했던 분들이 많았어요.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고. 고맙다고 말하면 될 걸 그걸 굳이 이거 돈을 주고 사서 보내? 이제 말도 못하는 거니 너는 이렇게. 전화하다가 이제 문자 보내고 야 이제 얘는 말도 못하나 봐 이제 그림을 보내 했는데 이 시장이 2021년 기준으로 7,800억까지 커졌거든요. 엄청 1조 가까워졌네. 예. 이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아까 살짝 언급했던 인간의 관계의 면이 증가하는데 감정 소비가 더 뭐 힘들어지는 것도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전 늘어나는 관계의 면과 인간이 계속 뭔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감정 소비 측면, 관계와 감정 영역을 뭔가 풀어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영역에서 저는 많은 게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실제 의외의 영역이 뭐 카카오 택시나 호텔 예약하는 앱이나 전 다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봐요. 그렇죠. 없던 직업이죠. 예. 없던 돈벌이 방법. 새로운 관계고 감정 소모를 다 줄이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의 공통점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계속 돈 버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네. 이어가자면 네. 이 뭐 책에도 제가 읽기로는 에필로그 부분에 좀 쓰시는데 인공지능기의 이 네.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으려면은 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네네. 라는 것에 이제 답을 주신다면 궁금하거든요. 기존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싸게 생산하는 거. 실제 그것 관련된 책도 있어요. 경영학이나 산업공학에서 많이 본 책 중에 있거든요.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싸게. 근데 그건 생산적인 측면인 그건 거예요. 오히려 옛날 패러다임 같은데. 그렇죠. 또 어느 순간 거기서 예를 들어 전화기 같은 것도 뭐 디자인, 뭐 브랜드 이런 게 등장한 거잖아요. 뭐냐면 사람들은 점점 더 뭔가 감성적으로 좋은 것도 원하긴 하는데 조금 더 이걸 제가 이제 책에 썼던 표현대로 바꾸자고 하게 되면 사람들은 좀 더 감정적인 만족도가 높은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감정적인 가치가 높은 거, 감성의 가치가 높은 거.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비즈니스 밸류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완전 없던 걸 새로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원래 있던 것 중에서 얘의 감성적인 가치를 높이는 거. 일례로 제가 최근에 같이 이제 봤던 케이스는 저런 게 있어요. 어떤 건설회사가 서울의 뭐 지역에 아파트를 신축을 했는데 그때 이미 아파트 분양이 별로 안 좋은 시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어떻게 했냐면 분양팀장을 뭐 박물관에 있던 큐레이터분을 분양팀장으로 앉혀버렸어요. 그 내부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사실은. 완전 업이 다르고 본인도 나 이거 못해 했는데 이분은 자기가 하던 게 큐레이션 업무니까는
아파트의 전시관 모든 걸 감성적으로 바꿔버렸어요. 세부적으로 뭐 이렇게 어. 칠칙해서 여기 막 쏘놓잖아요. 도면에 이게 3.3m. 너무 이거 없어 보이는 거야. 지워버리고 이 공간의 느낌만 사람들 전달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감성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기능이나 성능이나 양을 넘어서 측정하기 굉장히 쉽지 않았던 감성적인 부분에 대한 욕망, 경험을 더 원하는 것 같아요. 점점 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술은 감성과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그렇죠. 같지만 인공지능은 감성과 좀 감성 네. 배제된 존재니까. 근데 저는 이 기술을 통해서 인간이 증강된 뭔가 오감을 통해서 감성을 더 느끼려고 하는 것 같고 얘를 통해서 많은 걸 자동화 처리하면서 나는 더 감성적인 걸 소비하는 사람이고 싶어.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럼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저는 세바시니까 네. 뭐 교육 분야에 있다고 네. 치면 교육에 감성을 더하는 것. 이건 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마음 아픈 좀 경험이 있는데 교수 생활한 지 한 2년차, 3년차 됐었을 때 진짜 있었던 일인데 제 제자 중에 말수가 되게 없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말수가. 네, 그런 되게 분이 없고 뭐 토론에도 있을 수 잘 있지. 참여가 안 되고 한 친구가 있었는데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성실한 친구였어요. 음. 제가 뭐 이렇게 시키면 잘 해오고 했는데 그 다음 학기인가 방학이 지나고 나는데 안 와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자살을 했더라고요. 이 아, 친구가. 진짜? 예. 우울증이 있었던 거예요. 어, 근데 제가 그 친구의 마음을 못 읽었을까 마음을 연구한다라고 했는데 어, 너무 제 변명을 하자면 마음이 저도 숨가팠던 거죠. 한 반에 50명이 있고 그런 클래스 하나에 세 반을 다루다 보니까는 이름 정도는 알아도 그 친구가 안 보였던 거예요. 그 친구를 정량화해서 리포트를 냈을까? 현재 B+까지 왔나? 이것만 보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성능인 줄로 본 거죠. 사람인데. 뭐 수치 보통 위주로. 우리가 예.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교육이 생각, 그렇잖아요. 예. 근데 저는 사실 그 친구가 B+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해도 제가 가르친 부분에 감정적으로 공감이 충분히 됐어. 자기 표현할 수 있을 만한 욕망이 있어. 그럼 그 지식을 잘 써먹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A+의 지식이 있어도 공감을 1도 안 해. 딱 안 쓸 거야. 이건 무의미한 지식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교육에 전반적으로 인간의 감성과 감정에 대한 어떤 지표도 없고 그런 걸 다루는 것도 거의 없지 않나 싶어요, 지금. 근데 그런 부분을 저도 지금 이게 사람이니까 당연히 못 하는데 이런 인공지능을 통해서 저 자체의 감각적인 능력도 증가하고 많은 데이터를 제가 또 직접 보고 핸들링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일은 다시 나타나지 않지 않을까 하는 기대하고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키워드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는 뭐 학교라는 어떤 공공의 영역에도 그런 것들, 감성이라는 키워드가 우리 교육의 변화에 네네. 열쇠가 될 수도 있고. 네네. 근데 사실은 이제 개인의 영역, 가족의 영역에서는 또 부모의 역할이 그렇잖아요. 예. 우리 부모의 역할은 그러면 진화의 시기에 예. 좀 어떻게 좀 변해야 될까요? 전 결과적으로 친구가 될 것 같아요, 자식하고. 자식하고. 네. 인간극장 같은 각본보다 보게 되면 90대 아들하고 115세 노모 나오는 거 보게 되면 진짜 부부같이 보이잖아요. 그 친구같이 보이고. 그거는 이제 네. 좀 다 연배들이 있어서 네.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게 좀 더 아랫세대로 좀 더 내려온다고 느껴지는 그런 게 생각들이. 지금 한국인들 남성 기준으로 평균 은퇴 연령이 55세 정도 돼요. 굉장히 빨라졌는데 그럼 생기는 문제가 자식은 직장 다니고 있는데 부모는 1차 은퇴해가지고 다시 또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옛날로 보게 되면 공부하는 사람은 자녀였고 이걸 리드하고 서포트하는 게 일하는 부모였는데 이게 역전되어 있어요. 근데 또 일정 시간 지나고 나면 자식이 1차 은퇴. 부모는 어디 가서 일하고 있어. 또 서포트해. 계속 이렇게 해서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번 반복되는 게 점점 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일방에게 의존하는 관계가 예, 완전히 예. 끝나는 시대가 된 네. 거군요. 그러면 처음엔 안 그러냐. 아이가 10대고 부모님이 뭐 30대나 40대야. 근데 이것도 예전하고는 달라진 게 미국만 봐도 통계 잡힌 거 보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의학 정보나 진로와 관련된 정보도 부모보다는 인터넷이나 커뮤니티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 집단 지식, 인공지능에. 그러니까 부모한테 모든 걸 의존하던 세대는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고 아직까지 뭐 엄청 많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제가 책에도 다뤘던 일부 인터뷰 사례를 보게 되면 아이인데도 10대인데도 부모보다 경제적인 소득이나 사회적인 관계망이 넓은 케이스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친구 관계, 파트너 관계를 맺는 것이 네네. 좋은 말이 아니라 네. 우리가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얘가 나한테 1차 은퇴 후 학교 다닐 때 학비 대주래. 예. 이런 이해관계 기반으로 예. 생각해도 된다는 거네요, 결국은. 그렇죠. 그럼 그렇게 볼 수 예전에는 있겠죠. 일방적으로 예, 내가 은혜를 맞아요. 베푸니까 내가 더 예. 우위에 쓴 권위가 있는 맞아요. 이렇게 하고서 막 강요하고 이랬는데 그게 아닌 거네요. 저는-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라도. 인생에서 서로 가장 이해관계 없이 수평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서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관계인 것 같아요. 저는 그 관계가. 인공지능의 시대는 예.
어떻게 보면은 가족관계 가장 이상적 모델을 성취할 그렇죠. 수 있는 시대이네요.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 자녀나 나나 부모님의 나이가 기대수명이 플러스 100이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일단 끔찍하다는 생각부터 하시더라고요. 플러스 100. 일단 경제적인 것부터 굉장히 머리가 아파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런 시대가 뭐 다음 세대가 아니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온다.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120세 보더라고요. 충분히 살 수 네.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준으로는 대략 네. 한 70년이 더 남은 네, 거잖아요. 예. 건강하게 사는 나이로 따지면 네. 한 그럼 50년 남았다 치고 그럴 수 있죠. 예. 어떻습니까? 미래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약간 그런 생각도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계획이 없는 게 계획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획이란 건 장기적으로 언제 뭐하고가 있잖아요. 뭐하고는 없는데 한 가지의 계획은 뭐냐 하면 계속 바꿔나가면서 할 거다. 난 바꿔나가면서 살 거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적응하면서 진화할 것이다. 그게 저의 계획이에요. 진화할 것이다. 네. 그래서 아내하고도 가끔 그 얘기해요. 당신은 예를 들어 65세, 보통 교수들은 65세가 평균 은퇴 연령이긴 한데 저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때 뭐 할 건데 어떤 분들이 웃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그때 하려고 했던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완전 전업 소설 작가 될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카메오부터 시작해서 연기자를 배우? 해보고 싶은 것도 있어요. 배우. 연극 무대. 그때도 이제 대학로에 연극 거기가 만약 극장이 있으면 포스터 붙이는 막내부터 해서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다음에 아예 진짜 오지로 가서 디지털 기기 전혀 안 쓰고 하는 선생님 역할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 디지털 기기 전혀 안 쓰는 선생님? 예. 뭐 굳이 안 쓸 필요는 있나요? 아니 그 정도의 오지에 들어가서 예, 그 정도의 오지에 들어가서 그래서 근데 그 중에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여러 가지 꿈이 있으면 사람이 여러 가지 꿈을 꾸면 언젠가는 먹고 싶은 음식 순차적으로 먹는 것처럼 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뭐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가면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할 거고 또 할 거고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대답하는 나이가 원래 10대 나이였는데 10대 지금 맞아요. 그죠. 이게 철이 중년을 없다라고 훨씬 넘었는데도 이런 꿈을 얘기하는 철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 우리 김상근 교수님이 낸 초일류 서점에 가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초일류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수님이 초일류 같아. 아이고 별 말씀해요. 초일류. 초일류를 마지막으로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 네. 개념으로 설명하고 한마디 보태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제일 해주시고 싶으십니까? 이제까지 지구상에 태어났던 사피엔스가 대략 한 1,10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30만 년 역사 동안. 총 예, 총 1,100억 명. 100억이 좀 넘는데요. 생각보다는 적은 숫자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얘기 드리면. 30만 년의 역사인데 현재 한 80억 가까이 살고 있으니까. 그럼 인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앞으로 지구에 몇 명이나 더 나타날까, 인류가. 이게 이제 작게 잡았을 때는 포유류의 일반적인 종의 여명 기간이 한 100만 년 보거든요. 그럼 70만 년 동안 나타날 인류를 따져볼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또 인간의 일반적인 포유류하고는 다른 면이 있으니까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의 수명 동안 계속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단위가 경단위로 넘어가요. 몇십 조에서 막 경단위까지 가는데 어떤 단위로 따져봐도 현재까지 지구상에 등장한 인류는 1%의 근처에도 못 갑니다. 아주 적은 수치예요. 전 여기서 이게 재밌는 것 같은데 그만큼 저는 인류 전체의 여정에서 우리가 탐험의 출발점에 서 있는 위대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위대한 존재한테 많은 어떤 가치, 기회가 올 것이고 반면 우리의 선택에 따라 뒤에 올 99.99%의 인류가 많은 영향을 받을 거여서 굉장히 큰 책임감을 갖고서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소명의식도 갖고 있습니다. 큰 기회와 책임감을 가지고서 초인류로 진화하시는 세바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인류 세바시. 야, 이 스케일은 무한 우주와 무한 시간을 바라보고 지금 말씀하신 거네요. 네. 우리는 그저 시작일 뿐이다. 네. 역시 우리 김상균 교수님 스케일은 엄청나십니다. 자, AI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에 준비하고 노력하면서 확장되는 나와 또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희망을 품어야 할지를 잘 이야기 나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김상균 교수의 최신작 초인류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에게 좋은 인사이트와 재밌는 이야기 나눠주신 김상균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세바시 구범준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